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주차 2강이 되겠죠. 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3월 2일 목요일인데 내일 수업 2교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사정을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사정상 금요일 1, 2교시를 다 할 수가 없어서 2교시만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얘기를 하고 하려고 이 동영상을 미리 찍어 두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수업 계획서 두 쪽짜리 수업 계획서 중에서 전반부를 1교시에 하고 2교시를 이제 동영상 얘기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과제물 얘기부터 시작을 한 것이 이 과제물과 이 뒤에 나오는 주별 세부 내용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고.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 학기에 두 번 시험을 보지 않고 대신 두 번 과제물을 내는 걸로 성적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화 원전 독후감이고 또 하나는 신화 해석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대충 이렇게 잡아놨고요. 이거 이 클래스를 통해서 받을 겁니다. 자, 신화 원전 독후감이라는 말은 앞 전반부에서 이제 설명을 했겠습니다만 신화가 구전되다가 그리스의 경우에 작가들에 의해서 텍스트로 바뀌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신화 원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신화의 원전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말로 구전으로 전하던 내용일 텐데 그 내용을 이를테면 호메로스 같은 사람은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주제로 다루어서 트로이 전쟁의 그 여러 다양한 얘기들 중에 일부만을 갖다가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해소되는지 딱 기승전결의 플롯으로 만들어서 보여준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신화를 텍스트로 만드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텍스트들은 전해지는 얘기들을 정리해서 우리 옛날 얘기식으로 만들어지는 텍스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해서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났다. 그러니까 누구죠? 테티스랑 펠레우스랑 결혼식 때 황금사가 던져져서 그게 불씨가 돼서 트로이 전쟁이 생겼고 끝날 때는 트로이 목마를 집어넣어서 끝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옛날 이야기 방식대로 정리하는 그런 방식의 원전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그것이 텍스트로 고정된 형태. 그리고 이제 그것도 대충 시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화의 고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 원전, 신화의 고전, 신화 원전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라는 얘기고 3,000자 정도씩 쓰면 됩니다. 신화 해석 에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내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트로이 얘기했습니다만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이제 그 세 명의 여신들의 아름다움을 평가해주고 파리스가 대신 뇌물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주면 이걸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각각 여신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파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주겠다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단 말인데 그 아름다운 여신이 마침 헬레네라는 그 스파르타의 왕의 부인이었죠. 스파르타 왕은 메넬레오스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이를 꾸며서 파리스와 헬레네가 파리스에게 반하게 만들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트로이로. 우리 그 파리스가 트로이의 왕자였기 때문에. 자, 그 얘기인데,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전하는 중에 어떤 얘기들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전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그 얘기를 더 강조를 한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얘기를 빼버릴 수도 있고, 뭐 다른 얘기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건 이제 얘기를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텍스트로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를 각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헬레네가
파리스랑 도망간다는 게 헬레는 사실 제우스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적인 모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파리스랑 같이 트로이로 간 거는 헬레네의 실체가 아니고 환영이고 헛개비고 실제 헬레네는 여신들이 빼돌려서 이집트로 갔다 뭐 이런 식의 버전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이제 동일한 줄거리에서 갈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갔다 안 갔다 뭐 트로이로 갔다 이집트로 갔다 둘 중에 하나 뭐 다른 버전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내가 신화 강의를 하면서 자주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 두 버전 중에 또는 세 버전들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그래서 왜 마음에 드는지 그러니까 더 말이 된다거나 더 합리적이라거나 뭐 등등의 뭐 캐릭터에 맞는다거나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이유를 밝히는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신화를 해석하고 재창출하는 신화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래 재해석 중에 뭐 이제 영화가 나올 수도 있고 소설이 나올 수도 있고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 버전 중에 정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나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도 돼요. 뭐 그런 에세이. 이 두 가지 에세이로 우리의 성적을 매길 겁니다. 자, 관련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오늘 이제 수업 소개하는 날이지만 여기 이제 교재 및 참고 도서, 교재 및 참고 도서의 책들은 신화의 출전에 해당하는 아까 얘기했던 신화의 고전, 신화의 원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얘기를 전했던 그리스인들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텍스트로 고정시킨 작가들의 작품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1차 과제의 대상 도서 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각 수업의 내용이고 그 내용과 관련되는 도서를 이렇게 뭐 참고 도서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쓸 1차입니다. 1차, 2차 아니고 1차 과제의 대상 도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고요. 비거에서 보면 단 비극 작품은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걸 다 적지 못했지만 비극 작품이라면 어떤 거라도 좋다. 그리스 비극 작품이라면 어떤 거라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그리스와 라틴의 원전 변형을 추천한다. 여기 이제 내가 쭉 추천한 목록들은 다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우리말로 옮긴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독일어나 영어나 일본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우리말로 옮기는 이걸 중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되어 있던 것을 불어나 독일어나 중국어나 뭐 영어나 이런 것들로 번역한 거를 다시 우리말로 옮기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대개 이런 식으로 중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이 치밀하지 못하거나 충실한 해석을 못 붙이거나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학문을 하려면 주체로 학문을 하려면 이렇게 원전에서 직접 번역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책들을 읽고 또 그런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고 연구자들이 그런 의미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원전으로 된 책을 보시고 그 책을 읽어줘야 되는 독자로서 그런 뭐 책임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면서도 또 그런 원전 번역을 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이죠. 뭐 나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몇 가지 책들을 계속 소개할 텐데, 자, 세계 시작이라고 하면 기독교로 하면 창세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뭐 우리가 수업을 이제 정작 들어가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창세기의 기독교 창세기 참 다른 건 세계 자체를 만들진 않아요. 신들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중에 나오고 초창기부터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인간과 신이 병존하는 그런 방식의 시작점을 보입니다. 다만 그리스 신은 특히 제우스는 이 세계의 질서를 가져오는 거죠. 세계는 원래 있었는데 혼돈스러웠는데 이 세계에 어떤 질서를 가져오는 존재로서 세계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얘기를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이 기원전 7세기에 기존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구전되던 세계의 시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신통기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신들의 계보라고 번역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책 안에 담았습니다. 신들의 계보라는 게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갈빗배에서 이브를 만들고 아담과 이브가 결합해서 카인과 아벨을 낳고 카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카인한테 죽고 카인이 또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거든요. 그 아담의 집안 얘기죠. 그렇게 쭉 내려오듯이 여기는 뭐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결합해서 뭐 크로노스를 비롯한 신들을 낳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신들의 족보입니다. 그게 이제 또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헤시오도스가 그 전해지는 얘기들을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점을 갖고서 정리한 사실은 재창조인 거죠. 그냥 있는 걸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또 끼워 넣고 뭐 이러면서 재창조를 해서 새로운 어떤 창작물인 거예요. 이건 그렇지만 완전히 자기 다 만든 건 아니라서 신화의 원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기 신들의 계보라는 책이 있고 천병희 선생님이 번역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그다음에 헤시오도스의 또 다른 작품 일과 나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신화에 관심 있던 분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시대가 뭐 황금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영웅의 시대가 있고 뭐 청동의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철의 시대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이게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써야 될 그 작품은 책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들의 계보도 그렇고 일과 나날도 그렇고 그렇게 길진 않아서 한 권으로 안 나오고 같이 묶어서 나와 있어요. 천병 선생님이 이 세 개의 작품인가를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는 이 세 개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 한 권의 책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하나만 봅니다. 한 작품만. 신들의 계보든 일과 나날이든 거기 또 여인들의 목록이라고 있는데 그걸 보든 하든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자, 비극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병 선생님이 그리스 비극을 그게 몇 권인가요? 5권인가 6권으로 묶어서 냈거든요. 거기에 한 권 안에 열 몇 개씩 작품이 열 몇 개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꽤 여러 개의 작품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도로스라는 신화 작가인데, 이 사람도, 이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이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이란 책을 냈습니다. 원래 이제 제목은 비블리오테카,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책들이 이렇게 쭉 정리되어서 진열되어 있듯이 기존에 전해지던 신화들, 구전으로 전해지던 신화들을 이 사람이 정리한 겁니다. 이건 이제 그야말로 이를테면 트로이 전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장에 브라이 여신이 상검사가를 던져서 뭐 이렇게 시작돼서 끝날 때 트로이 목마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 앞에 얘기했던 여기 뒤에 나온 거죠. 호메로스의 작품 같은 경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트로이 전쟁이 10년이 걸렸는데 한 20일 정도 그 정도 기간에 아킬레우스가 왜 분노를 해서 전쟁터에 안 나갔다가 자기 친구 파트로콜로스가 죽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가서 적의 장수인 헥토르를 죽이고 나중에 그 아버지인 프리아모스가 아들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왔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분노가 해소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 얘기만 딱 답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호메로스라는 천재적인 시인이 그런 어떤 인간의 비극적 운명과 뭐 인간의 뭐 숙명과 서로 인간끼리 그런 비극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공감대 뭐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로이 전쟁의 신화들을 이용한 거죠. 사용한 겁니다. 일부만. 반면에 이제 이 아폴로도로스 같은 사람은 그 이야기들의 어떤 자초지종을 담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우리가 옛날 얘기에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뭐 이런 식의 옛날 얘기 지금 익숙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화책이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책이라고 하는 것들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은 강대선의 번역이지만 청병세 번역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스킬로스라는 비극 작가. 그 아이스킬로스는 이제 그리스 비극 작가인데 이 비극 작가 그리스에서는 이제 4년에 한 번씩 디오니소스 대축제 때 드라마를 연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드라마 경연 대회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드라마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경연 대회를 하면서 거기 1, 2, 3등을 뽑아서 하루 종일 사흘간 그 드라마 경연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수많은 작품들이 올라온 거죠. 수백 년간 진행됐으니까 이 축제가. 근데 우리에게 전해진 건 38편 정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작가도 3명. 그 앞에 가장 오래된 작가가 아이스킬로스. 아이스킬로스의 작품 중에 이제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프로메테우스.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줘서 그 죄로 코카서스 산의 바위에 묶여 있다가 낮에는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먹고 밤사이에 그 간이 회복돼서 다음날 다시 또 와서 쪼아먹고 뭐 이런 형벌을 받았다는 그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결박해서 풀려나는 얘기들과 관련된 비극인데 아이스킬로스가 가장 남겨진 3명의 작가들 중에 가장 이제 연배가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책은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라는 좀 후대의 작가인데 아르고호 이야기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대선의 번역밖에 없어요.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는 뭐 이게 이제 서기 기원 전이 아니고 서기 한 2, 300년인가 뭐 그때 좀 사람인데 아르고호 이야기는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영웅들의 세대로 따지면 아르고호의 모험, 그러니까 황금 양털을 가지러 가는 뭐 원정단 얘긴데 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영웅들이 누구냐면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영웅들의 아버지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더 오래된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이 작가가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라는 작가가 그걸 텍스트로 만든 시점은 훨씬 나중에 호메로스가 훨씬 오래된 작품, 한 1000년 후에나 이거는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강대선의 번역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책이 하나가 한 작품이라서 그걸 다 읽어야 돼요. 이걸 과제로 하려면. 그 다음에 자꾸 내려가지. 내려가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에우리피데스. 이제 에우리피데스는 그 3명의 작가 중에 마지막 세대의 작가고 에우리피데스는 뭐랄까요? 뭐 오늘날 우리 얘기로 하면 굉장히 막장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끔찍한 얘기들 많이 다루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보통은 이제 그리스 비극이라는 게 뭐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게 심오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 드라마 비극 작가 그리스 비극의 어떤 작법을 가져온 게 뭐냐면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해 있는 형식인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그 기법, 전개 방식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사람이기도 해요. 좀 파격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 영화 같은 스타일을 또 지향하는 사람이 또 에우리피데스예요. 뭐 끔찍한 얘기라고 한다면 뭐 이를테면 메데이아라는 작품 있죠. 그 이야손 아까 이제 그 아르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여기 영웅이 이야손인데 이야손이 황금 양털 가져올 때 도움을 줬던 마녀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메데이아인데 이야손과 결혼하거든요.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야손이 뭐 권력을 위해서
다른 왕녀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죽입니다. 자기 아이지만 이하손의 아이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다루는 작가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 이 사람은 이제 중간이에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세 번째 작가. 소포클레스는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작품을 내가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 소포클레스의 이 작품보다 더 유명한 거는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이죠.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이 있고, 여러분들 이것도 끔찍한 얘기죠. 원래 있었던 신화예요. 신화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이걸 소재로 해서 소포클레스가 이제 다룬 건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인지 모르고 자기 어머니랑 결혼해서 어머니인지 모르고 자식을 넷을 낳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자기 눈을 찌르고 자기가 왕으로 있던 테바이에서 추방당해서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콜로노스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속편인 거죠. 이것도 끔찍한 얘기죠, 사실은. 그리스 비극, 이게 끔찍한 얘기들, 우리가 현대인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던 얘기들을 작품을 만들어서 올렸던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이 거의 100년 사이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전, 아까 이제 고전의 고전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고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고전이라는 말이 원래 클래식이잖아요, 영어로. 근데 원래 클라시쿠스라는 라틴어를 독일 학자가 18세기인가 19세기 독일 학자가 그 라틴어를 만들어서 어디다 쓴 거냐면, 기원전 5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아테네 문화를 가리킬 때 클라시쿠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클라시스라는 말이 이제 모범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아테네 문화는 서양 문화의 어떤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된다 이런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뜻이, 고전이라는 뜻이 이제 좀 더 넓어져서 19세기, 20세기 나온 작품들도 이제 고전으로 칩니다만, 원래는 기원전 5세기부터 4세기 사이 한 100년, 150년 사이, 그 사이에 그리스 아테네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이 3대 비극 작가들도 나왔고, 거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차고 넘치는 게 천재였던 것 같아요. 엄청난 천재의 시대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밑에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아가멤논 얘기도, 이것도 굉장히 막장 얘기인데, 원래 이제 아이스킬로스가 쓴 거는 아가멤논과 관련된 세 개의 작품을 하나로 묶어서 오레스테이아라고 부릅니다.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첫 앞부분이 아가멤논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을 벌인 그리스인들의 연합군 총사령관이거든요. 아가멤논이 미케네의 왕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아가멤논이 그래서 이제 그 영웅들을, 각 나라에서 영웅들을 모아서 그 이제 배를 타고 트로이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구에 다 집결을 했는데, 그 당시 배는 이제 바람이 잘 불어야 출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역방향으로 부니까 출항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에게, 점쟁이에게 물어본 거죠. 왜 이렇게 됐냐, 날씨가. 그랬더니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런저런 이유로 아가멤논에게 분노를 하고 있어서 이런 거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냐? 이피게네이, 그러니까 아가멤논의 딸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아가멤논이 그러기로 하고, 자기 딸을, 지금 항구로 이제 집결했으니까 자기 딸은 본 성에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아킬레우스라는 젊은 영웅에게 시집을 보낼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엄마인 크리타임네스트라도 좋아서, 기뻐서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딸을 희생제물로 바치겠다고 남편이 그런 거죠. 결국은 희생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러니까 크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에게 피 맺힌 원한이 있었고, 그래서 남편이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에 가 있는 동안에 정부를 만들어요. 바람을 피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당일날 그 성 안에서 정부와 합작해서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오레스테스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 엄마를 죽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막장이죠. 그 얘기가 이제 아가멤논, 이게 죽는 얘기까지가 이제 아가멤논이고 그 뒤에 뭐 제주를 바치는 여인 뭐 그런 식의 얘기가 3부작으로 전개돼서 진행이 됩니다. 저 트로이라고 써있네. 또 트로이아 전쟁이죠.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중에 또 트로이아 여인들이 있어요. 트로이아 여인들은 그 누구죠? 그 트로이아 성주가 프리아모스였고 프리아모스는 전쟁에서 지니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고대 전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심할 경우에 성인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삼거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진 망국의 여인들, 트로야 여인들, 특히 이제 그 왕가의 여인들, 우리 처한 운명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트로야 여인들. 그 다음에 이제 호메로스, 여기는 이제 호메로스 일리아스, 여기 일리아스가 파트리어군요. 일리아스 얘기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근데 오디세우스, 그러니까 그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영웅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사이에 엄청 고생을 하게 돼요. 이제 신의 노예음을 사서. 그래서 개고생하는 얘기. 그래서 오디세이아,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을 또 호메로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 과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오디세이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름이 없지만 김기영이란 선생님이 또 새로운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도 천명사님 번역보다는 그게 좀 더 읽기 편할 거예요. 오디세이아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스 신화 얘기들과 관련된 이제 원전들이고요. 그 밑에 여기서부터 한 두 타임 정도, 그래서 오비두스의 변신 이야기가 전해주는 신화들 뭐 이런 얘기 소재로,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그 아까 이 클래식 아테네 고전기라고 했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 기원전 320년입니다. 왜 320년이냐면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왕이죠. 알렉산드로스 왕이 10년 동안에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그 다음에 당시에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의 겐지스강 근처까지, 거기까지 진격을 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 놓죠. 그리고 10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하 장수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다퉈서 결국은 제국이 셋으로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과 그다음에 마케도니아를 포함한 그리스 전체, 그다음에 페르시아과 인도까지 그 세 왕국으로 나뉩니다. 왕국으로 나뉜 채로도 300년 정도 그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헬레니즘이라면 그 그리스를 헬라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거대한 제국에서 통치자들이 그리스인들이고 그 그리스인이 일종의 어떤 공용어로 사용되던 시절. 그 시대가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300년간의 시대.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저무는 시점이 AD 30년.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에서 그 로마의 내전이 끝나면서 로마가 이제 지중해 전체의 어떤 패권 국가로, 제국으로 등장하는 시점이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로마 시대예요.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는데, 근데 로마가 점령하고 보니까 그리스의 문화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들은 안 갖고 있었던 그 문학과 과학과 철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그 문화유산들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인 노예를 사서 자기 집에 두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그리스어를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상 회화를 그리스어로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강남의 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완전 그리스풍이 유행하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의 지식인들에게 이거는 일종의 열등감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로마 문화는 그리스의 문화에 비해서 이렇게 열등한가, 한심스러운가. 그리고 뭐 거기서 머무는 거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을 열심히 흡수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다시 재생산해내는 겁니다. 신화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늘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원 전후로 해서 로마의 황금 시대, 문학의 황금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있었던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이 오비디우스라는 이제 서정시를 쓰는 사람인데, 로마 신화라는 건 결국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여서 기존에 있던 로마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로마 신화예요. 그래서 신들의 이름도 이제 뭐 우리는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베누스가 이제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식 이름이 영어로 넘어와서 비너스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오비디우스도 주로 그리스 신화 얘기들 중에서 요 주제, 변신이란 주제, 그러니까 뭐가 변해서 무엇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주로 모아서 아름다운 서정시 운율에 담은, 자기가 재창작한 거죠. 그것도 완전 생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 형식과 내용을 아름답게,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랑 이야기가 많은 것들로 만든, 오비디우스가 원래 이제 그 사랑의 작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폴론 신이 다프네라는 ним프한테 반해서 구애를 하려고 쫓아갔더니 다프네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잡힐 것 같으니까 강의 신이 자기 아버지한테 빌어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강의 신이 그 다프네를 월계수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프네라는 여인이 나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변신, 이런 주제를 다룬 얘기들만 모아서 오비디우스가 만든 작품이고, 이게 또 그 오비디우스 그리스 문화가 로마로 왔다가 이 로마 문화가 다시 서양 근대 문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너무 멀고 로마 문화가 라틴어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가 근대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전형적인 형식이 됩니다. 공휴일이 있고 봉황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6주차인데 마지막에 이게 이제 아이네이스와 로마 건국신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가 있죠.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10년 동안 지중해를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곳곳에서 모험을 겪는데, 베르길리우스가 바로 이제 그런 로마인들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창작물을 내놓는 것이 바로 이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입니다.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 뭐 노래라는 뜻인데, 이 아이네아스는 누구냐면 트로이 전쟁 중에 트로이 편에서 싸웠던 장군의 이름이고, 그는 이제 프리아모스의 사위예요. 근데 트로이 목마가 들어와서 성벽에 불을 지르고 결국 이제 그 트로이 성이 그리스 연합군에서 함락되는 날 밤에 오디세우스가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의 유민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죠. 트로이 유민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트로이를 탈출해서 지중해를 전전하다가 그 지중해에서 모험을 겪는 것들이 이제 오디세우스가 모험을 겪는 코스랑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일부러 그 코스를 택해서 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전전하다가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로마를 건국하게 된다. 로마는 나중에 생긴 건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정착하게 돼서 그게 바로 로마의 건국 신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랑 싸웠던 트로이 쪽에서 자신들의 어떤 조상 신화, 조상신을 찾는 거죠. 건국 신화, 건국 영웅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대기 의식이 있는 거고, 뭐 내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신화라는 건 이렇게 고전이 된 것이 다시 새로운 고전을 낳는 방식으로, 고전의 고전, 역으로 올라가면 고전의 고전이 되는 거고요. 고전으로부터 새로운 고전이 만들어지고, 신화로부터 작품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재생산, 재창조의 계속 반복이라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베르기울리스는 이제 천병생 번역도 있지만 김나무 선생이 열린 책들에서 지금 시리즈로 번역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하실 수 있고요.
자, 밑에 신화 수업은 듣고만 있어도 될 것 같지만 끊임없이 상상하고 감정을 이입해야 하는 문학적 또는 인류학적 수업입니다. 한 학기 내내 과제를 어찌할지 생각하며 수업을 들으면 집중도 되고 과제의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신화의 다양한 버전들 중에 어떤 한 버전을 고르고 거기 해석을 다루는 문제, 그런 생각 계속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재미있을 겁니다. 한 학기 동안 내 사정상 좀 동영상 수업이 들어가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의를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잘 재밌게 즐겨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